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6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완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복습을 완전히 믿고 있지만 질문이 없는 걸 봐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질문도 하시고 저를 좀 괴롭혀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은 우리가 이제 테마를 달리해서 오늘은 이제 이 경제생활과 법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그다음 이제 우리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번 주차에서는 부동산, 뭐 토지나 아파트나 건물을 사고 팔았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 같은 것들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어제 배웠던 걸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고 어제 우리 배운 내용을 이제 개념 위주로 이제 터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경제생활과 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계약은 이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약관은 이제 일방 당사자가 이제 미리 써놓은 것을 우리가 사인을 하면 되는 걸 우리가 약관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이제 뭐냐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법률행위의 종류는 의사표시 개수가 한 개 있으면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취소, 해제, 해지, 상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없는 것은 유언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두 개 있는 걸 계약인데, 계약의 종류는 이제 전형이란 말은 틀에 박혀 있는 게 15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혼합 계약이 많습니다. 실질은 호, 어, 실질은 예, 실질은 혼합 계약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되고 효력되는 관계를 우리가 쭉 봤고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있죠. 이 승낙이 있으면 승낙만 이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뭐가 된다? 그렇죠?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서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도달주의다. 승낙은 그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격지자 간에는 발송주의다. 뭐 말씀드렸죠? 방법은 이제 구두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증거 자료를 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죠.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서를 쓸 필요 있다. 효력은 이제 쌍무계약, 유상계약 요 개념 동시행 항동은 하드단부책임 개념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해지와 해지 차이점이 아셨죠? 해지는 철회, 해지는 장래요. 앞으로 없는 거고 해제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업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런 내용들을 쭉 했고 그다음에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계약금 1억을 준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나 저 집 안 산다 그러면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5억 준대요. 그러면 또 팔 수 있어요. 이게 이중매매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유효합니다. 그 계약도. 이럴 때 그 사람은 계약금의 배, 두 배를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소비대차는 이제 이렇게 빌려 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사용대차, 소비대차 이런 거 말씀드렸죠. 차용증이란 돈 빌렸을 때 그 증거 자료고 보증이란 말은 우리가 담보를 말한다. 공증은 이 특정 사실 전부를 우리가 확정 짓는 것을 말하고요. 대물 변제는 대신 갚는 거, 상계는 퉁치는 거, 공탁은 이제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 안 받았을 때 이자 받기로 하죠.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공탁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취소는 이제 소급한다. 취소한다 말은
처음에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고 이렇게 법률행위가 있다가 쭉 가다 유효됐는데 여기에서 누가 취소를 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게 취소예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취소를 이제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차고나 사기, 강박일 땐 취소할 때 이거 꼭 기억합니다.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처리는 거두어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14일, 7일, 7일 이런 것도 이렇게 가시고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고의 또는 가실이 없거나 고의 또는 무과실 때도 어떻게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했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두 번, 이 경제생활과법에 관한 두 번째 테마로서 부동산 거래와 이제 손해배상인데요. 자, 우리 부동산 우리 매매는 뭐였죠?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이게 뭐였어요? 계약이지, 계약. 서로 사고 파는 계약이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 했을 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건물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걸 동산이라 하죠. 자, 부동산을 이전한단 말은 우리가 이제 A가 매돈이죠. B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겠다 승낙을 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계약만 성립했지. 야, 살래? 오케이, 좋았어, 살게. 이 계약은 성립됐어. 그럼 그 뒤에 뭐가 이행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 얘는 돈을 주고. 그런 과정.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했습니다, 이거. 어제 매도, A가 이제 이렇게 살래? 사겠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채권 행위예요. 그럼 이제 이행을 해야 돼. A는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제 소유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건 물권 행위라 그래. 채권 행위는 이행 행위고 그 부동산 계약은 소멸돼요. 이렇게 되고 얘는 돈을 이렇게 주면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매매 대금은 채권자 A하고 채무자 B 사이. 보세요. 채권자 A란 말은 이 매매 대금에서는 얘가 채권자들. 10억을 받을 사람이 누구야? A. 줄 사람은 B.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넘겨야 되죠. 소유권을. 자, 소유권을 넘기는데 누가 등기를 넘겨주는 입장에서는 얘가 채무자가 되는. 그죠? 그럼 등기를 해달라고 해주는 사람 누구야? 청구권자, 권리자는 누구야? 등기를 나한테 넘기라고. 이 사람이 얘 이게 나한테 빨리 돈 등기 넘겨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등기를 넘겨줘야 할 의무자다. 이해됐죠? 예, 이런 내용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아파트 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전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죠. 살래 이렇게 이행했어. 그 마지막에는 뭐까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지만 된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과 이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완전한 물권이 변동되는 거. 물권이 변동된단 말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물권 변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라 했잖아. 아니 의사표시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할 수 있는 게 법률행위잖아. 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다 했어.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야. 상대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계약은 이 청약자와 승낙자가 이제 이렇게 의사표시가 합치게 됐을 때 이게 계약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을 변동시킨단 말은 이제 예, 이렇게 또 해야 돼. 물권은요, 우리 대세예요, 대세요, 대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어. 채권은 대인효야. 당사자 사이에만 대세효, 대인효는 오로지 그 당사자에게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시계가 제 거예요. 이 시계가 제 거면 이 시계가 내 거라고 소유권이 내 거라는 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A와 B가 돈을 빌렸어. 그럼 이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지. 길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사람 돈을 이 사람 안 해? 이 사람 돈 대신 갚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뭐 보증을 섰으므로도 그런 관계 아니면 될 수 없다. 이게 채권 관계야.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물권인데 이 물권의 종류가 뭐가 있냐? 물권의 종류. 예. 이 본권이라고 있습니다. 본권, 본권, 본권. 본권은 어, 이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가 본권에서 어, 완전한 물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3종 세트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수익, 처분을 못할 수 있는 게 제한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 그래서 제한 물권이란 말은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서 어떤 걸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용익 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익 물권. 용익 물권이란 말은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 처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 남의 땅 빌리는 거, 지역권, 남의 땅을 지날 수 있는 거, 전세권,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이제 전세금 주고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전세권이에요. 물권입니다. 전세권 잘 기억해야 돼. 다 물어볼 거야. 그다음에 이제 담보 물권이 있어요. 담보 물권, 이제 유치권, 그리고 식탁물, 그다음에 전당포, 질권, 담보 잡히는 거, 저당권. 자, 그래서 본권은 이제 뭐 어떤 이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 완전 물권은 소유권이에요. 그 본권 중에 완전 물권, 제한 물권이 있는데 이 본권 중에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퍼펙트한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익 물권이라고 처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권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본권 왜 지배하는지 본권 사실상 지배하면 중요한 거.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이 시계가 이제 학교에서 나눠줬어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네, 이 펜, 이 사이펜, 이게 학교 거예요, 학교 거. 그럼 학교 거면 소유는 지금 학교의 소유권이지만 지금 사실상 지배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점유권. 그래서 이 물권의 종류에는 본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이 본권에는 완전한 물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 이런 것들이 물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권은 이제 모든 권리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권리를. 그 전세권도 이게 물권이다 꼭 기억하면 되다가 전세와 전세권은 하나가 땅 차이예요. 물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세를 산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법률 행위, 매매 계약에 그 계약을 하려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아, 사고 판단 의사표시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지만 이게 물권이 변동되는 거야. 즉 소유권이 넘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야. 소유권이. 자, 법률의 규정은 상속, 공영진수, 판결, 경매, 기타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넘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는 순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나한테 있다고 놓으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상속이. 그럼 아버지의 그 땅, 아버지의 땅이 나한테 넘어왔어. 넘어왔지.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왜? 법에 규정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당연히 지금 간념적으로 나한테 넘어왔지만 내가 다 제3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아버지 있는 것을 나한테 상속 등기를 하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 187조에.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데 눈을 막 뜨게 하면 뜨게 아버지 막 슬픔 보다가 아, 이 아버지 안 되겠다. 눈을 떼어. 아버지 눈 깜빡빡 하세요. 오케이? 자, 계약합니다. 이렇게 그걸 계약을 할 수 있어? 상속을? 아니잖아. 그래서 이 법률의 규정은 상속이나 공용징수, 뭐 우리 땅이 뭐 고속도로가 난다. 판결받거나 경매, 알았죠? 기타 규정에서 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다가 물권이 변동돼요.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처분 팔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게 187조야. 그래서 상속은 포괄 승계, 등기되지 않고도 소유권이 넘어가요. 명의는 아직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 명의로 돼 있고, 제3자는 아직 소유권 명의가 피상속인에게 있게 됨으로써 상속인과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넘어왔지만 명의는 아직 아버지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3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이 상속 등기를 하고 팔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매매는 뭐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했을 땐 등기를 해야지만 물건이 바뀐다 이 말이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상속, 금융진수, 판결, 경매, 기타 부동산 그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무슨 등기를 해. 그런데 이걸 팔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얘는 뭐 법률 행위, 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부동산 이외의 거, 매매, 인도. 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 이 점유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필요 없죠? 뭐가 동산일 때, 자, 민법상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계약과 등기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말은 물권이 변동한다 이런 뜻이 같은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나오죠. 부동산 매매 계약. 보세요. 우리 계속 했습니다. 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봐요, 여러분.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위에 그 아파트 같은 것들. 자, 그러면 동산은 뭐냐? 부동산 이외의 것이를. 그럼 이 동산을 남에게 넘길 때는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점유 이전, 인도. 주는 걸 인도라는 거야. 얘는 뭐야? 부동산은. 이렇게 안 됐잖아, 얘는. 동산은. 그래서 얘는 공시 방법이 없어. 근데 얘는 뭐야? 부동산 이전은 매매 계약과 등기를 한다, 이 말이야. 등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수업이 지금 6주차 수업이죠? 1, 2, 3, 4. 6주차 수. 다음에 7주차. 그 다음에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얘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 등기 때문에, 이제 물권 변동 요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야. 계약을 성립하고, 이행해서, 이러면 이제 계약이 이제 소멸하잖아요. 다 이행이 됐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매매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어떻게 물권 변동이 되냐면 이제 의사표시 계약 같은 거에 의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등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장은 등기할 필요 없이. 알았죠? 이제 그런 얘기 상속에서 이제 예를 들은 거고 이제 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물권이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물권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본권과 물권의 종류에는 뭐 상식선에서 알아야 됩니다. 본권과 지배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본권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인데 이제 완전 물권, 소유권, 제한 물권, 이제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예, 계속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개관적인 설명을 쭉 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자, 민법상 매매 계약을 하죠. 계약.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냐?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그럼 계약이 있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야. 이제 됐어? 됐죠? 네. 매매는 자 보세요. 매도인 물건 파는 사람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소유권 넘기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합의하면 성립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은 아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거 계속 내면 계속 틀려요. 알았죠? 계약금은 수익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 말입니다. 해약금. 이거 기억합니다. 이게 현장 강의를 하면 좋은데. 예. 자, 보세요. 간주와 추정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간주는 본다 또는 의제한다. 의제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얘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을 반증이 있어도 예, 번복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있냐 이게? 실종 선고가 있어.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없는 어떤 사람이 이제 1년, 5년 동안 이게 이제 실종 선고가 되죠. 그 실종 선고가 되면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 죽은 사람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죽은 사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왔어.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어떻게 해요? 바로 살아왔단 말은 반대진 거잖아. 반증이 있어도 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재판을 통해서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추정은 있어요. 추정은 일응 한 98% 그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을 번복하는 반증이 있으면 번복된다. 동시 사망은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딸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추락해서 그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딸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녹음기에 딸의 울음이 들림. 이게 뭐야? 반증이지. 그럼 이게 뭐야? 깨진다고. 그럼 누가 먼저 죽었어? 아버지가 먼저 사망.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반증이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이건 뭐야? 동시 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이 됩니다. 이 동시 사망은 상속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순차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추정한다. 추정. 이거 꼭 기억합니다. 제가 시험 낼 거예요. 추정해야 되는데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한다. 틀렸어요. 동시 사망은 간주된다. 틀렸어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우리 아시죠? 계약금 10% 주잖아. 줘, 안 줘? 됐잖아, 아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파는 사람이 이걸 이제 그 얘한테 안 팔 때는 어떻게 얘 2배를 주고 얘는 그걸 포기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해약금, 이 해약 계약금을 왜 우리가 수수하느냐? 해약금으로 보는 거예요. 해약금.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교부하고 수용자는 배액을 상환한다. 근데 위약금이라 우리 위약금 뭐 약정기한에 위약금 있습니다 하잖아. 위약금은 뭐냐면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니다. 계약금은 계추. 우리 위약금 이렇게 봐죠. 그리고 페널티라고 그러죠. 이거는 손해배상액을 네, 100으로 추정됩니다. 위손추. 손해배상액으로. 그 위약금 같은 건 손해배상을 섬겨가지고 있고 계약금은 뭐야? 해약금. 음, 해약.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대금 지급 장소. 이 대금 지급 장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합니다. 채권자가 갖다 줘야 돼.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가 됩니다. 채권자 주소.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목적물의 인도 난 또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자 지급이 필요할 때는 목적물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어, 이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매수인이 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네가 등기를 안 주면 난 돈을 안 주겠다. 네가 돈을 안 주면 난 집을 안 넘기겠다. 이런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 있거나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자가 있어서 매수인의 권리를 이를 염려했을 때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이행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구별하여 제공하였는데도 매수인이 고의 가실로 이행기의 대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이행 청구의 지연 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고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채무 불이행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 예. 우리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계약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등기가 있어야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했잖아요. 등기. 이해됐어요? 부동산의 법률 행위로 인한 득실병은 등기하라고. 180, 뭐야? 186조지. 예, 6조에 의해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에서 순위 변동력, 순위 확정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있고, 가등기는 순위 보존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 표제부는 건물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뭐, 슬라브는 뭐, 벽돌이냐, 뭐, 콘크리트나 이런 걸.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을구는 저당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습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데, 1번 순위 보시면 1번 보존, 최초의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해요. 갑이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제 나중에 네가 안 갚았을 때는 내가 네 집을 먹겠다. 이거 가등기야. 일단 가등기는 순위가 없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이걸 팔았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을이 진짜 돈 안 갚아가지고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실행하면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을. 소유자가 병이 아니고 소유자가 을로 되죠. 을. 죄송합니다. 을로 돼. 그래서 이제 얘는 지워주고 원래 돼. 이게 가등기야. 가등기는 순위 보존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을구에는 우리가 뭘 적냐면 이제 저당권자가 누구냐 이런 걸 적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률행위 매매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요? 예. 잠시만요. 매매를 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 등기의 효력이 순위가 권리가 변동 A에서 B로 순위가 바뀌죠. 그다음에 대항력, 내가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거, 추정력, 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등기는 순위만 보존하지 어떻게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본등기를 했을 때는 된다. 이거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하세요 그냥. 예. 그다음에 상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랬을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라 이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아까 187조.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있어요. 이중매매. 자,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고 꼭 기억합니다.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떤 건지 꼭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A가 이제 B에게 아파트를 3억에 판다고 했어요. 그 나중에 C에게 6억에 팔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냐?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이중매매야. 이해됐지? 그래서 A는 B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합니다. 아까 우리 해약금으로 본다했잖아. 그럼 얘는 얼마? 3천만 원을 6천만 원 주고 얘한테 6천만 원 받으면 그걸로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나 C가 막 꼬셔 배임, 나한테 팔아, 얘 보기 싫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B의 구제수단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누구에게? A의,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등기 청구권도 행사하겠죠. 그런데 C에게는 할 수 있어요? C에게는 절대 못합니다. C에게는 못함. C와는 아무런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그게 바로 이중매매다. 자,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실권리자에 관한 실권리자와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대해서 우리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A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 명의를 부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B 명의주탁자 부탁을 받는 사람이죠. 즉 원래 A가 B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B 명의로 등기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이게 남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와의 명의신탁 약정하고 B 등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말하고 B 명의로 한다. 이게 명의 이름을 빌려주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는 부탁받는 사람 B가 그 일방 당사자 B,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되고 그 타방 당사자 제3자 C는 명의 수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언 유효하다. 여기 보시면 B가 명의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거래는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제3자는 선의하고 그런 관계를 몰라야 돼. 이 명의 수탁이 있었다는 걸 몰라야 돼. 그래서 이거 기억합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뭐 착하고 뭐 나쁘고 이런 국어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고 곱하기해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다. 이러면 뭐라 그러냐? 예, 악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의 신탁은 자 보세요. A가 B의 명의 신탁 액션을 하고 B 앞으로 등기한다. 그럼 A와 B가 이제 야 내가 맡길게 너한테. 네 앞으로 그냥 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무효야. 근데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이거야.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의 수탁자, 부탁받은 B가 그 일방 당사자, 매도인, 그 일방 당사자 B가 매도인이나 또는 매수인이 됩니다. B가 매도인, 수탁자가 이제 자기가 매도인이 되거나 이를 내가 파는 사람으로 그래서 부탁을 뭘 받았냐? 네가 매도인으로 해라. 네가 매수인으로 해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하방 C와 명의 시탁 약정이 일단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래서 C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얘가 명의를 신탁받고 나한테 판다. 이런 걸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선의일 때만 유효하다. 알았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 그건 꼭 기억해야 돼. 선의 이야기가 뭔지. 뭐 착하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야. 어?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매매 계약이죠. 매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 매매는 이제 등기하고 계약하고 이제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제는 이제 부동산 임대차를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임대차 보시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중요한 계약을 두 개 배우는 거야. 매매하고 임대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계약이 1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매매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를 배우는데 자, 먼저 이렇게 임대차를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먼저 해야 돼.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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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얘는 물건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데 여기 봐. 물건, 대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소유권자다,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라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그 당사자만 사이에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물건은 종류가 몇 가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있어요. 알았죠? 이거 위에는 창설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전세와 전세권은 한가 당체입니다. 전세권은 물건이고 이게 등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일단 개념을 잡으세요.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전세는 채권이야. 그 등기를 안 합니다, 얘는. 등기를 안 해요. 그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과 있는 거야. 그래서 전세를 물권화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인데 여기 딱 보시면 이제 EX 여기 보면 이제 됩니다. 집주인 A, 그다음 음, 전세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 70, 2년, 기간 2년. 요가 세입자 매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예, 집주인이 A고, 세입자가 B였어. 그럼 이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임대차 계약을 한 거야, 임대차. 임대차야, 임대차. 응. 이렇게, 둘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는 계약이잖아. 그럼 채권이에요. 그럼 이건 채권.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만 효과가 있는 거야. 즉, A와 B 사이에만 효과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A가 이 집을 C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하고 등기까지 넘겨서 이제 물권 변동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되냐? C가 됐다. 이러한 경우 어, C가 잘 들으세요. B에게 방배 방을 비워라 할 수 있냐? 가능하다. 이거. 왜? 왜 그럴까? 얘는 전세는 여기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만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만 효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사자 사이에만 효과가 있다.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C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새로 바뀌었어. 그럼 C하고 B 가능. 즉, 이런 주택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C, C와 B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어. 그 B를 줘야 돼. 만약 어, 이런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과 어,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C는 새로운 집주인 C는 B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 왜? 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 예, 결론. 그러면 이 전세도,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와 같은 효력을 주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이 대항력을 구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C에게 예, 대항할 수 있고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세에서 대항력은 예,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뭐야? 주택의 인도가 있으면 그 다음 날로 뭐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등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세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사자 사이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물거나 등기화시키는 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화한 것 같은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서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우선 분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원룸이나 투룸에 사는 데가 전세예요. 전세권은 거의 없어요.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집을 빼야 되는데 집을 안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항력을 갖춰야 돼. 등기와 같은 대항력. 그게 뭐라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춘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관계, 우리 사례를 든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알았죠? 필기하고 싶으면 이제 잠깐 스탑하고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다음에 전입신고라고 그러죠. 마침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뭐, 대항력은 등기와 같은 효력이다. 꼭 기억합니다. 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변제, 보증금에서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주택임차기에서 당사자가 종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을 정할 때는 그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2년을 할 수 있고, 1년짜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바뀐 게 2년을 계획해서 총 4년까지 기간이 보장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이. 근데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빌렸을 때는 상가임대차인데, 예. 이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미치면 그다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단 말은 대항력을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야. 대항력. 등기와 같은 효력이다. 알았죠? 그러면 채권인 전세도 전세권처럼 물권화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춘된다. 그게 인도와 신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법률 행위에서 계약을 있으면 계약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 우리 아까. 그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뭐였습니까? 이행 거절 불완전한 있을 때 계약 책임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은 어 그럼 보세요. 얘들은 뭐 계약을 했다가 돈을 빌렸다가 돈을 안 주는 그런 계약이 있었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의 규정은 불법행위잖아, 불법행위. 그죠? 이런 불법행위. 자, 보세요. 신호등을 건너는 아이를 치웠어요. 그럼 얘하고 짭니까? 짤 수 있겠지만 거의 보통 이제 파란불이 이제 녹색불이었다가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면 쓰는데 그냥 지나갔어. 애가 없느려고. 다쳤을 때. 그럼 걔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 없잖아. 걔 법률의 규정에서 고의 또는 위법하게 고의 또는 가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불법행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보시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반 불법행위 요건, 고의 또는 가실로 책임력, 비난 가능성이 있고 위법하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 우리 조문에 나와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행위를 차로 치는 경우 치료비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은 이제 금전으로 배상해야 돼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갔다 그 사람 다리를 다쳤어. 자, 돈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리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금전배상, 우리 원물배상 X예요. 네. 금전배상입니다. 금전으로 한다. 이해됐죠?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자연인, 법인도 되고 회사도 되고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 있는 자도 재산상, 권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 인하에서 이제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손해를 가할 한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 숫자 외워야 되는데 안 날 짧죠? 3년, 있은 날 길네 10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나 가해를 알았어. 그럼 3년 내에 해야 되고 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부터는 10년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기 미성년자가 성폭행 이렇게 쭉 당했을 때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미성년자 성폭행 했을 때를 안 때부터 3년 금방 지나갑니다. 성폭행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러면 얘는 계속 정신적 뭐 얘가 3살이고 4살이면 어떡해. 아직도 성년이 안 됐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꼭 기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의 특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했을 때 이건 몰라야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은 몰라야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지금 우리 요걸 하고 있어요. 요거 요건하고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상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그 등기와 매매 계약, 그다음 이 계약 중에서도 오늘 또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다음 손해배상은 어떤 요건이고 어떤 방법으로 누가 청구할 수 있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시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복습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